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0세, 1세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나 학대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의 이완정 교수님, 전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이완정 교수님께서 보육의 현실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강연 말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영유아 인구 분포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0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이 약 한 30%, 그 다음에 1세가 되면 약 50%, 그 다음에 2세가 되면 한 80%가 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 5세가 되면 거의 98%나 99% 정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0, 1, 2세는 어린이집에서만 받고요. 3, 4, 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히 다니게 되는 거죠.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은 급속도로 수가 증가해 온 게 이제 포인트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질 관리를 국가가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점이고요. 2013년에 오면은 이제 전연령 무상보육을 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겠죠. 이제 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주요 이유는 사실은 접근 가능성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영유아 보육 정책은 집 근처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접근 가능성이 이제 보육의 공공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두 번째 사실은 중요한 조건은 비용 부담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전연령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OECD 국가 최초로 이 비용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 가능성은 거의 완전히 해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공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남은 것은 이제 사실은 접근 가능성입니다. 그럼 이제 시설이 충분히 있느냐? 사실은 이제 정부는 초기에는 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달랐던 거죠. 이제 시설이 충분한 거 외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내 집 주변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약 8% 정도고 이제 나머지 92%는 이제 그 시장 분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결국 정부는 무상보육료를 이 시장에 지급해서 이제 위탁해서 그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국가로서는 그 비용의 부담성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믿고 맡길 만한 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그 보육이 제공되고 있는 과정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이제 질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정부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이제 개선될 부분은 많은 열심히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입 시 관리하겠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허가제에서 좀 더 강화된 인가제로 이미 이제 바꾼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부분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현재 국가는 이제 가격을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보육료 상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 비용을 계산해서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무상 보육료를 그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비용이 작다면 사실은 이제 무리가 발생하겠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관리 부분은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종사자의 자격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점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강화시켜서 이제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 이거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 보육교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뭐 조달해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출물을 관리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평가인증 제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과정적인 것을 보면 이제 결국 포인트는 뭐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와 온전하게 진심으로 마주대해서 이제 깊은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죠. 이제 결국 그러려면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이 필요한 건데. 뭐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교사나 부모나 사실 그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뭐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걸 개선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유아의 관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영유아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뭐 지구라는 별에 갑자기 딱 태어났는데 이제 한 1년이나 1년 반이 지나면 자기한테 이제 아침마다 어린이집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길 가니까 우리는 이제 연령이 섞여 있는 형제 자매하고 컸는데 거기 가니까 다 내 연령대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사일에 커왔던 환경과는 사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 집에서 어린이집 갔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이제 이런 하루가 일관성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질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사실 유사일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우리도 아이로서 자랐고 이 아이들도 이제 자라는 건데요. 이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됐다든지 로봇 사회가 됐다든지 이렇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사실은 아이가 초기에 자라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이와 주요 양육자들이 진정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걔가 이 지구라는 세상,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질 높은 보육의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보육 제도나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는 보육계가 한시도 잔잔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육비 대란, 그럼 유보통합, 아동학대 이렇게 아주 그냥
현장에서 조용할 날이 없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왜 이런 겁니까? 간단히만. 왜 이런 겁니까? 우리 보육만 이런 겁니까? 다른 데도 다 이런 겁니까?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육이 그전에는 그냥 정책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치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아무래도 이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비중이 이제 증가하니까 이제 그게 어느 선에서 정치 대상이 된 거죠. 네. 사실 뭐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도 약간 정신을 차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무상보육 논쟁이 불을 지폈죠. 정치권의 싸움의 한복판에 보육을 끌어다 놓은 거죠. 아까 강의 중에는 그 2004년도하고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 어떤 크게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2004년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004년은 이제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부분 개정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면 개정하는 그 주요 키워드는 이제 보육의 질이었던 겁니다. 이제 91년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양적 확대를 그 중심으로 나서 치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양만 계속 늘리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질을 이제 잡자. 그래서 이제 질 관리를 시작했던 건데 그거는 사실은 OECD 국가의 공통된 그 경향이기도 합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서 이제 최고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때가. 숫자가. 예, 그러니까 무상보육이 이제 누리과정을 통해서 시행되는 그 해부터 해서 그죠? 예, 누리과정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유아라고 하는 건 0세부터 이제 다 2세까지의 어떤 무상보육이 부모 부담 전혀 없이 예, 이루어졌고 또 유아의 경우는 이제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는 전체를 다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주지는 못했지만 일부의 차액 보육료는 남겨진 채로 일단은 무상이 도입된 것. 완전한 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부모 부담이 약간 남겨진 상태로 무상보육이 도입이 됐다. 이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만든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게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안 보내보신 분들은 아이들을 거기서 특히 그 0세, 1세 이렇게 어린 아기들은 놀아준다, 보살핀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육과정이라는 게 일종의 교육 개념으로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목표치도 설정되고 분야도 영역도 다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잠시 보육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이제 예전에 유치원 교육 과정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주기적으로 개정돼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04년에 아까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질 관리를 하자라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도 두 개가 하나는 평가 인증이고 하나는 이제 표준 보육 과정의 제정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 과정이 있고 이제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 과정이 있고 이렇게 그 표준 보육 과정이 만들어졌죠. 전 연령에 대해서. 그래서 체계화를 하다가 이제 2013년에 소위 누리과정이다. 이래서 이제 3, 5세는 공통과정을 만드는 거죠. 유치원 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과정 합쳐서 3, 5세는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령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누리과정도 질을 끌어올린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또 하나가 평가 인증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평가 인증에 이제 공과 과가 많죠. 이제 국민들은 이제 다 평가 인증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자세한 거는 상태니까요. 다음 파트에서 말씀 주시고 하여간에 공도 있고 가도 있다. 질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저 현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예찬론자입니다. 일단 평가 인정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한국 보육이 빠른 시간 늘었고 또 질도 끌어올리는 노력이 상당히 열심히 추진이 됐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아직도 공보육률이 어떠느니 뭐 국공립 취원율이 뭐 20% 미만이라 여전히 보육을 민간에 맡겨두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문제만 한 말씀 주시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현장에 어떻게 어찌됐건 공보육이
아니라고 하는 국공립이 아닌 입장에서 좀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계층 무상보육을 국가가 했을 때는 보육은 더 이상 사적제가 아니다. 공적제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투자를 해서 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시점에 들면은 좀 불리하게 되면은 국공립 아닌 데는 전부 공적 보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적 보육이 아닌 곳에 세금을 투자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요. 해서 뭔가 좀 안 맞다. 이럴 때 정치적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보육이 정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보육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공보육 해서 국공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보육은 전부 다 민간 가정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뭐 국공립, 뭐 민간 어린이집, 또 가정 어린이집, 뭐 직장. 그 구분을 좀 유형별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큰 틀에서는 설립의 유형에 따라 설립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공립 또는 이제 민간 이렇게 부분하는데 이제 거기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규모에 따른 방법도 있고요. 어디에 이제 누가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삼는데 이제 국공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하는 직장이 있고 또 법인에서 하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중에서 큰 규모가 뭐 예를 들면 21인 이상을 민간이라 하고 20인 이하를 가정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협동이라고 하는 체제가 하나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법인 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이 아니 왜 다 국가에서 저기 예산 들어가는데 어디 왜 지원 미지원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국공립 시설은 어찌됐건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은 곳이고 건물을 하드웨어를 지어준 곳이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한 80% 영아의 경우는 그리고 유아의 경우는 한 30% 정도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식 차이겠군요. 이렇게 그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공립 또 법인 등은 그 항목별로 일정한 안정성이 유지될 만큼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민간은 아이당 보육료를 통으로 줘서 거기서 인건비를 해결하라. 심각하게는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 아이 보육료가 빠져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사용주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돼 있어서 양질의 선생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유형이 있다는 거를 숙지를 하고 토크 2로 넘어가서 우리 보육의 좀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쟁점을 조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현장에서든 학부모들 최고의 관심사인데 보육의 질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간단히들 받아들이십니다. 국공립이 낫잖아. 국공립 많아지어야지. 아니면 다 국공립이라야지. 다 국공립처럼 가야지. 이렇게들 말씀 주시거든요. 국공립이 왜 민간 어린이집보다 낫다는 일단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국공립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관리와 감독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건 마땅한 거니까. 국민 세금이 간 곳에는 관리와 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요구에 있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개방한다든가, 뭐 투명한 회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든가, 취약보육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한 선호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국공립에 대한 인식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근데 요즘에 왔을 때 요즘 현재 상태에서의 모든 어린이집이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땐 모두가 다 그것을 감당해야 할 내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공립의 장점이거나 국공립과 민간하고의 어떤 구별이 될 수는 없는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장점을 다 뭐 이제 요즘의 장점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일반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 사실을 예, 조금 아시고 계시면 좋다. 예, 이거는 국공립만의 장점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 국가 지원이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 그와 같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좀 식별이 된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아니라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무조건 이제 그런 밑배경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국공립에는 좀 두터운 보호를 해주세요. 지원도 좀 두텁게 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리적 환경도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고 확충된 곳은 또 훨씬 더 좀 제대로 확충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오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내가 내 자신이 확보된 어떤 여건이 제대로 된 갖추어진 곳에 직장으로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 과정을 밟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국공립을 우선시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갈 확률이 높아요. 네. 하니까 서비스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국공립은 좋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예, 그 차이가 혹시 있나요? 교사 한 명당 뭐 국공립은 똑같습니다. 뭐 몇 명이다, 뭐 민간도 많다, 뭐 이런 식의. 현재는 똑같아요. 예. 호봉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일수록 더 잘 지켜진다. 다시 말해 교사들의 처우가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오니까. 미지원은 이제 법 테두리망에서 법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해갖고 최저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은 호봉을 반영해서 경력과 호봉을 반영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있는 교사의 입장은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겠고 아무래도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죠. 국공립을 선호한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거리로 가고 싶겠죠. 똑같은 보육료를 가지고 내가 내는 건 직접 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가 내준다 할지라도 기왕이면 그런 여건을 두루 갖춘 데를 가고 싶지 조금이라도 미미한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요? 중앙정부에서 이미 회계 시스템을 공개해놓고 다 저희가 회계를 하게 되면은 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와가지고 감사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 상태로 그냥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약간 불미하다 싶으면 와보는 거 확인하는 차원인 것이지 이제는 뭐 이렇게 페이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기가 조금 넘어가서요. 질 관리, 뭐 민간과 국공립 차이는 그 정도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아동학대 몇 년 동안 뜨거웠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질, 교사의 인성 이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교수님, 교사의 질, 교사의 인성 어떻게 지금 자격을 주고 있길래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발효되고 나서 사실은 그 탐지율이 확 높아졌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도 왜 탐지율이 높아져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안 보이니까 뭐 찾아내고 이제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린이집에는 이제 CCTV가 설치됐고 CCTV가 있으니까 이제 탐지율이 높은 거죠. 이제 어쨌든 뭐 TV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 사실은 이제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제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그건 뭐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관심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정책적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는 사실은 지속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품이 드는 거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 원장뿐만 아니라 부모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가 인증을 했는데 왜 아동학대가 나오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사의 질이 떨어져서 아동학대가 나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보육교사의 어떤 자격 제도상에는 뭐 특별하게 좀 허점이라는 게 없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사실은 이제 그 거의 유치원 교사 자격제도와 같을 정도로 학점은 강화돼 왔습니다.
뭐 지나치게 강화될 정도로 강화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를테면 실습을 보통 4주 가는데 이 분야는 지금 6주 가거든요. 이제 그 약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유치원 교사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성으로 자격 취득이 안 돼요. 이제 대표적인 차이죠. 우리 쪽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격 취득이 됐었고, 이제 비단 이제 온라인 자격 취득으로 들어오신 교사분들이 이제 뭐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들어온 또 일부 층이 있어요. 그럼 잘하시죠. 이제 아마도 그 교사 자격을 가진 인구 수는 저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럼 누가 실제 시장에 진입하느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건 이제 인건비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낮으면 이제 뭐 덜 급한 사람은 안 들어오겠죠. 네. 이제 그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예. 안 들어오는. 지금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가 보육 그 단가가 낮기 때문인데요. 처우가 얼마나 낮은지 뭐 시청자분들 계실 때 잠깐 좀 예. 일단 처우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안 듣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뭡니까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동창회 가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어린이 교사라고 하는 말을 산뜻 못 해요.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힘들다면서 너무 어렵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내 직업을 두고 어렵다 힘들다 저임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언짢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정말 떨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만큼은 저희 최저임금비 받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요. 월급 최저임금비도 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안쓰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처우 개선비 쪽으로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별도로 해줍니다. 한 사람당이요? 그렇죠. 1인당 교사 1인당. 그럼 굉장히 좀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는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뭐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자꾸 좋은 교사가 오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선생님, 마인드 된 선생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왜냐? 지금 국가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저희 여러분이 소중한 일하고 있다고 관심 갖고 처우 개선비를 40에서 60까지 줍니다. 세금도 안 공제하고 직접 선생님 통장을 직접 가게 합니다. 혹시 배달 사고 날까 봐.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우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이제 보육에 대해서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적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안에서. 예. 사실 유치원도 또 그렇거든요. 내적 편차가 크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내적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사 인건비만 해도 이제 상층부의 그 교사 일부 이제 집단들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결국은 이제 중간층이나 이제 그 밑에 층들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할 때 아까 같은 그 민간 베이스 구조라면 이제 정부 지원료가 작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낮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가 각종 수당이라든지 지원책 때문에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건비의 상승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교사의 질이 맞춰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게 과제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제 교사들 그 인건비 수준까지 거의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질을 담보할 만한 어떤 유인책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 국공립 선생님하고 똑같은 정도의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자격 요건 갖고 이미 가지고 계신 자격 요건을 이렇게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마인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현장에 현장에서 녹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용어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형이라도 좋고 무슨 인정 어린이집 인정 교사라고 해도 좋겠고 그래서 급여가 지금 현재 내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1호봉하고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4만 5천 원 정도가 납니다. 내년에. 그러면 처우 개선비가 미지원의 교사에게는 40에서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같거나 오히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공립의 교사들이 월급이 많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그동안에 많았던 것이지 그 역시도 그 학력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여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질을 끌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년 정도면 유인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올라가지 급여 가지고 또 좀 더 주면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분들이 그 지위에 또는 능력에 걸맞는 어떤 타이틀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 된다. 왜 예. 돌봄 노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자부심 떨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국가가 나서서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국공립만 좋은 곳이고 국공립에 있는 것이만 어떤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도 대한민국 보육교사는 이렇게 국가가 엄선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두 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지금 처우라는 게 금전적인 것만 있겠느냐, 정신적인 거, 어떤 자부심 같은 걸 더 갖게 하는 것도 지금은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럼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 상호작용하는 주. 그런 교사를 길러내시는 입장이시니까 어떤 게 더 들어와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는 교사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질이 조금 부족했던 분들은 본인을 보수교육이요? 본인을 준비시키겠죠. 그래서 일단은 교사의 인건비가 교사의 질과 저는 직결되리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육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한국 그 보육 정책에 제일 말이 많고 또 기여도 좀 했다고 하는 게 평가인증 제도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네, 평가인증 제도 뭐 기여는 뭐 간단히 평가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얼만큼 요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 인증제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4만 개의 분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6천 개, 중학교가 3천 개, 고등학교 2,500개거든요. 그럼 다 하면 9천 개잖아요. 유치원이 한 9천 개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4만 개거든요. 그럼 이제 그 4만 개의 시설에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걸 전달하는 체계가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평가인증국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서나 지표를 만들면 4만 개 시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청 같은 전달 체계가 없어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없죠, 몇 개. 지자체 수가 우리나라가 197개인데 사실은 그중에 절반 이상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평가인증국에서 뭔가를 만들면 4만 개 시설이 다 이해하는 거에 편차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전달 체계가 없으니까 문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서라는 게 아시겠지만 읽을 때 받아들이는 내용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를 보육한다는 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뭐 교사대 아동비가 1대 20이다. 이렇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대해줘라. 따뜻한 게 뭐냐. 어떤 건 안 따뜻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는 자꾸 강화되고 이제 현장은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 이제 누리과정이 이제 시행된 지 7년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보육 과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다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내셔널 커리큘럼이라든지 내셔널 스탠다드라든지 뭐 스테이트 차원에서도 있고요. 대부분은 있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이 좀 갖춰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 문제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다. 이제 교사가 그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준다, 업무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폭 내용을 줄여서 표준교육 과정을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이제 내년에 후년에 연달아 고시가 될 겁니다. 개정안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사회가 그것도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왜 누리과정이니 표준보육과정이니 있는데 왜 질이 빨리 안 올라가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조기 교육을 시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은 아이는 이제 놀이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 교육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요구가 너무 크시니까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제 부모님 요구에 맞게 하면서 평가 인증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평가 인증에서 요구하는 놀이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더 늘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유아기에는 놀이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회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여기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TV에 막 나오는 뭐 북구 유럽의 뭐 선진적인 문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놀이 중심 커리큘럼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보시는 또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보육 과정에 비해 한국 학부모님들은 그 또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게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보육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참 조목조목 많습니다. 대략 말씀 들어보시고 다음 파트에 가서 앞으로 핵심적으로 한국 보육 개선 과정이 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공립 얘기 나왔지만 마저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국공립 끌어올리는 게 여태까지 보육정책의 학부모들이 기억하는 한 뭐 금과 억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공립 시설수를 늘리고 현원율을 늘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국공립 형태가 바람직하다라는 일반설에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사립학교를 또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로 건전한 경쟁을 만들어 놔야만 학생이나 부모는 총체적인 이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이익이 그 시민에게 가려면 그 자체 건전한 경쟁이 되게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공립 시설이 너무 작은 거는 분명히 문제예요. 현재 8%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면 건전한 섹터 간 경쟁이 이루어져서 서로 질을 그 총질을 이제 상승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15%, 20% 이렇게 보시던 학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이제 정부는 40%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40%가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를 몇 년 만에 끌어올리면 나머지 그 민간이나 가정 섹터는 빠르게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회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관심이 이제 그 와중에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네. 그거거든요. 이제 부모님은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려면 안정성이에요. 네.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이 이게 안정적인 섹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맡길 수 있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계속 사회 잡음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왠지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생각에 이제 섹터 간 자율 경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직도 그 아까 탐지 말씀하셨지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그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문제를 그래야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뭐 TV에 나오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발생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선생님들은 이 영역에서 일하시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있는가? 또 사전적으로 예.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제 뭐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인성 척도를 뭐 만들어서 심지어 인성 검사를 해라 뭐 이런 정책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과연 가능하냐? 이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보육계는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장 이제 1순위 문제죠. 근데 결국은 저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것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 인증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진입을 어떻게 막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거 항상 우리가 그냥 경계하고 관심을 갖고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보육정책에 아주 조목조목 다양한 말씀 서로 얽혀 있는 아주 말씀을 쉽게 잘 풀어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육정책이 얼마만큼 왔으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다라고 이렇게 또 그것만 해결되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보육 체계에서 자랑할 만한 보육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보육 이만큼 해왔는데 뭘 조금만 더 하면은 진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보육 쪽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하나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한시도 그냥 마음을 놓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렇게 쉬운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워낙 난맥상으로 얽혀 있어서 여기가 입장들이 워낙 이제 많잖아요. 부모의 입장, 아이의 입장, 교사의 입장, 원장의 입장.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결국은 질 관리의 문제에 도달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뭐 국공립이니 뭐 서비스 공단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관리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합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개인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예, 결국은 질 관리의 문제다. 그렇죠. 관리의 문제다. 아까 과정 관리 그 말씀 주셨는데요. 과정 관리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우리 회장님은 현장에 대변하셔서. 네, 저는 이제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왜 일단 제가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주로 비용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바꿔보고 싶다. 질 관리 측면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용하고 같이 저희 가는 건 맞지만 이 정도쯤 돼서 질을 우리가 빨리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꾸 기대하는 부분이 그래요. 나무람을 받거나 이제 꾸지람을 들을 때, 보육 현장에 잘못됐을 때 말입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 항상 저희한테 위로의 말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걸 안다. 못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세요. 용기로.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한다면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을.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방식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면은 지금까지는 잘하는 사람을 선별했어요. 자꾸. 예산에 맞춰 선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지방에 내가면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키질. 키질을 막 할 때 키질을 하면요.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를 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좀 그 방식을 사용해서 좀 구분을 지어주세요. 알곡들이 너무 낙담하지 않게끔 쭉정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너무 낭패감을 갖는다든가 상실감을 가져가지고 보육교사라는 말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주십사는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쭉정이를 좀 골라내는 방법 없을까요? 왜? 그게 더 적잖아요, 양도. 알곡보다 더 많다고, 알곡이 많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적은 걸 골라내는 게 맞지. 어떻게 많은 것에서 조금 덜어내는 방식이 그게 맞습니까? 쉽습니까? 그게. 이제는 보육을 믿고 우리 교사들을 믿고 조금 응원해주는 방식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 나라 보육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너나 없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 사회, 아이를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 높은 보육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권리, 아이를 사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보육교사들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시 되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도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